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70대가 되면 왜 가난해지는 사람이 늘어나는가, 이 냉정한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노년의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며 참 다양한 경우를 봐왔습니다. 그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도 꼬박꼬박 해온 사람이 70대에 접어드는 순간 갑자기 돈에 쪼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아끼며 살아온 분들조차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70대에 빈곤에 빠지는 구체적인 이유,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60대인 분들은 물론이고 이미 70대를 맞이한 분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노후의 경제적 불안을 덜어줄 실마리를 반드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제가 잘 아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정말 먹먹해졌습니다. 그 댁 바깥으로는 대기업에서 40년 가까이 일했고 사모님도 오랜 세월 시간제 일을 하며 살림을 떠받쳐 온도 없이 성실한 부부였습니다. 정년 퇴직할 때는 퇴직금도 받았고 연금도 부부 합쳐 매달 200만 원 남짓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60대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73이 된 지금 그 부부는 매달 생활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겠다고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좀처럼 켜지 않고 식사도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설마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사실 70대에 접어들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사람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매달 수십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축을 야금야금 헐었으며 버티다가 이윽고 그 저축마저 바닥나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처지에 빠지는 사람이 여러분 상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부와 같은 경우는 제가 살펴본 사례 중에서도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을 떠나보낸 뒤 연금이 크게 줄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도 살림이 빠듯해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남자분은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느라 퇴직금 대부분을 써버려 70대의 저축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60대까지는 그럭저럭 살았는데 70대가 되자 갑자기 힘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왜 하필 70대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현역 시절의 수입을 떠올리며 막연히 기대했던 금액과 실제로 손에 쥐는 연금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비와 간병비가 늘기 시작하는 것도 70대입니다. 60대까지는 아직 건강해서 병원 갈래자 드물지만 70대가 되면 병원 다니는 일이 일상이 됩니다. 약값만 해도 매달 수십만 원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집수리나 문턱 없애기, 공사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는 것도 이 나이대입니다. 앞서 말한 그 부부도 사모님이 무릎을 다쳐 손잡이를 달고 문턱을 없애는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비용만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자식이나 손주를 계속 도와주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손주 입학 축하금, 자식 집 대출 갚는 걸 거들어주는 일까지 선의에서 비롯된 지출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본인들은 곤란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혹은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 채 저축이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 인상 깊었던 것은 80대 어느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70대 때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통장 잔고가 몇십만 원밖에 안 남아 있어서 정말이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연금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취미도 사람 만나는 비용도 전부 줄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현실이 있습니다. 70대에 빈곤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설마 내가 하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왔다. 저축도 나름대로 해왔다. 연금도 받는다. 그러니 괜찮을 거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 이런 것들이 겹치면 살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빠듯해집니다. 특히 요즘의 물가 폭등은 연금 생활자에게 정말 가혹합니다. 식료 품값이나 공과금이 올라도 연금은 쉽게 늘지 않습니다. 그 부부도 5년 전과 비교하면 생활비가 매달 30만 원쯤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금은 늘지 않으니 결국 매달 적자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또 70대가 되면 일을 해서 수입을 얻기도 어려워집니다. 60대라면 아직 재고용이나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 수 있지만 70대가 되면 체력도 떨어지고 받아주는 곳도 한정됩니다. 수입을 늘릴 길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난다. 이것이 70대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을 알고 미리 대비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70대의 빈곤에 빠진 분들 대부분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60대에 아니 50대에 준비를 해 두었더라면 다른 미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뉘우쳐도 이미 늦은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같은 길을 걷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70대의 빈곤에 빠지는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노년의 삶을 들여다보며 발견한 특히 중요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 수령액의 뜻밖의 감소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년 전에 막연히 상상했던 연금액과 실제로 받는 금액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현역 시절 연봉이 6천만 원쯤 되었습니다. 퇴직 전 설명으로는 연금이 부부 합쳐 매달 220만 원 정도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받기 시작하니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빠져 실수령액은 180만 원 남짓이 되었습니다. 매달 40만 원이나 적은 것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48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연금액은 해가 갈수록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연금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구매력은 계속 떨어집니다. 거기에 일정 나이가 되면 의료비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입은 늘지 않는데 떼어가는 금액은 늘어만 갑니다. 이것이 70대의 현실입니다. 특히 가혹한 것은 배우자를 잃은 경우입니다. 부부가 함께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을 받던 사람이 한쪽이 세상을 떠나면 매달 12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유족연금은 받지만 그래도 생활비는 부부였을 때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집세나 공과금은 혼자가 되었다고 해서 절반이 되지 않으니 단번에 살림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은 어느 부인은
남편이 73세 세상을 떠난 뒤 연금이 매달 80만 원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집이 있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지 전세나 월세였다면 살림이 도무지 꾸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연금 수령을 미루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65부터 받기 시작한 분이 70까지 기다렸으면 연금액이 더 늘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다만 이건 결과론입니다. 당시에는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은 것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는 가운데 확실히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두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두 번째 이유는 의료비와 간병비의 압박입니다. 이것이 70대 가계를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60대까지는 아직 건강해서 의료비도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몸 여기저기에서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통, 눈질환, 청력 저하, 한두 가지 지병을 안고 사는 것이 보통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74세 당뇨 진단을 받아 매달 약값만 15만 원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정기검사와 진료비까지 합치면 매달 20만 원을 넘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 넘게 의료비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병 하나로 끝나면 다행인데 여러 병을 동시에 안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를 각각 다니고 약을 각각 받다 보면 어느새 의료비만 매달 3, 40만 원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간병비입니다. 본인이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배우자의 간병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나 단기 보호시설을 이용하면 그만큼 비용이 듭니다. 집에서 돌보더라도 기저귀나 간병용품, 문턱 없애기, 공사 등 온갖 지출이 생깁니다.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더 큰 비용이 필요합니다. 공공요양시설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순서를 기다리느라 몇 년이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간요양원은 입소할 때 수백만 원, 다달이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듭니다.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제가 살펴본 어느 부분은 사모님이 치매에 걸려 민간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입소할 때 3천만 원, 다달이 200만 원, 바깥들은 연금만으로는 모자라 매달 저축을 헐어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속도라면 앞으로 5년이면 저축이 바닥난다며 불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의료비와 간병비는 계획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지출입니다. 언제 닥칠지, 언제 필요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막상 필요해진 순간 가계를 정통으로 강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택대출과 자식에 대한 지원입니다. 뜻밖이라 여기실지 모르지만 70대가 되어도 여전히 주택대출을 갚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년을 코앞에 두고 집을 사거나 갈아타면서 상환 기간이 70대 후반까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55세 집을 짓고 75까지 갚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에는 퇴직 후에도 재고용으로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8배 건강이 나빠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출은 계속됩니다. 다달이 70만 원의 상환은 연금만으로 사는 살림에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결국 집을 팔아 대출을 청산하고 전셋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또 자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이어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자식이 직장을 잃었다, 이혼했다, 병이 났다.
그럴 때 부모로서 돕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살림이 빠듯한데도 무리해서 지원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부인은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퇴직금에서 5천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고 그 뒤로도 거듭 손을 벌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축 대부분을 써버려 정작 자기 노후 자금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주 지원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입학 축하금, 생일, 선물, 세뱃돈, 학원비, 귀여운 손주를 위해서라면 자기도 모르게 지갑이 헐거워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큰 돈이 됩니다. 1년에 수십만 원, 아니 그 이상을 손주에게 쓰는 사람도 드물지 않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지출이지만 그것이 결국 제 발등을 찍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퇴직금의 탕진과 계획성의 부재입니다. 퇴직금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은 이제 노후는 안심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퇴직금이 불과 몇 년 만에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마음이 커지기 쉽습니다. 오랜 세월 일해온 자신에게 주는 상으로 여행을 가거나 차를 바꾸거나 집을 고치거나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쓰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첫 1년 동안 해외여행을 3번 가고 차를 새 것으로 바꾸고 집도 고쳤습니다. 그것만으로 7천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매달 생활비 부족분을 퇴직금으로 메우다 보니 5년 뒤에는 남은 돈이 5천만 원을 밑돌게 되었습니다. 70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투자로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굴려 늘려보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손을 댑니다. 하지만 지식과 경험이 모자라면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솔깃한 말에 넘어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 연이자 10% 같은 이야기는 거의 틀림없이 사기입니다. 하지만 돈을 불리고 싶다는 마음을 파고들어 소중한 퇴직금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성의 부재라는 점에서는 매달 지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엇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연금이 얼마 들어오고 지출이 얼마이며 빼고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따져보지 않는 사람이 놀라우리 많지 많습니다. 가계부도 쓰지 않고 영수증도 챙기지 않으니 정신을 차려보면 저축이 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대책을 세울 길이 없습니다. 5번째 이유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입니다. 이것은 요즘 들어 특히 심각해진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식료 품값과 공과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기름값 모두가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사는 식재료도 예전보다 눈에 띄게 비싸졌습니다. 연금생활자에게 이것은 정말 가혹한 상황입니다.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액은 물가의 연동에 오르게 되어 있다지만 실제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사회보험료와 세금 부담이 늘면서 실수령액이 줄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구매력은 확실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3년 전과 비교해 매달 식비가 15만 원 늘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식생활을 하는데 값만 오른 것이지요. 공과금도 매달 5만 원쯤 늘었습니다. 합치면 매달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이나 되는 부담입니다. 연금은 늘지 않는데 지출만 늘어난다.
이 상황이 이어지면 저축을 헐어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이 없는 사람, 새빵살이하는 사람은 더 심각합니다. 집세는 내려가지 않을 뿐더러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오히려 오르기도 합니다. 식비와 공과금이 오르고 집세까지 오르면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모자라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여유 있는 자금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70대에 빈곤으로 떨어지는 5가지 주된 이유입니다. 연금의 감소, 의료비와 간병비, 가족에 대한 지원, 퇴직금의 탕진,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조차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을 미리 알고 할 수 있는 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가혹하지만 사실 아직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70대 특유의 지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막상 닥치면 큰 부담이 되는 것들 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조사비의 증가입니다. 70대가 되면 친구나 친척의 장례에 다닐 일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동창, 옛 동료, 친척, 이웃, 잇따라 부고가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부조금은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가까운 사이면 20만원, 30만원씩 내기도 합니다. 한 달에 2-3번씩 장례가 겹치는 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조사비만 매달 수십만원이 날아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작년 한 해에만 15번이나 장례식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평균 한 번에 10만원씩 부조했다 치면 1년에 150만원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게다가 장례식에 가기 위한 교통비와 그에 딸린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복은 있어도 구두나 가방이 낡아 새로 장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먼 곳의 장례라면 교통비에 숙박비까지 듭니다. 또 자기 자식이나 손주의 결혼식에 불려갈 때도 있습니다. 손주 결혼이라면 축의금도 10만원, 20만원씩 내고 싶어지는 법이지요. 거기에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장례 비용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보통 장례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듭니다. 가족장이라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은 필요합니다. 살아생전에 장례 비용을 마련해 두지 않은 사람이 많아 떠난 뒤에 남은 가족이 허둥지둥 마련하게 되는 일도 흔합니다. 경조사는 거절하기 어려운 지출입니다. 세상과의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하지만 그 쌓임이 가게를 짓눌러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수리와 문턱 없애기 공사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집은 세월과 함께 낡아갑니다. 지붕이나 외벽 도장, 수도 배관 수리, 보일러 교체, 끈 수리에는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 넘게 드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집을 노인이 살기 편하게 고칠 필요가 생깁니다. 계단에 손잡이를 달고 문턱을 없애고 변기를 좌식으로 바꾸고 욕실에 손잡이를 답니다. 이런 공사를 한꺼번에 하면 1,000만원을 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모님이 다리와 허리가 나빠지자 집안을 노인이 살기 편하게 고쳤습니다. 계단 손잡이, 욕실 개조, 화장실 개조, 현관 경사로 설치까지 다 합쳐 1,5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축해서 냈지만 꽤나 뼈아픈 지출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낡은 가전 교체도 겹칩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이것들이 비슷한 시기에 고장나기도 해
한 번에 수십만 원이 나가기도 합니다. 게다가 마당을 손볼 힘이 없어 업체에 맡기게 되면 그 비용도 꾸준히 듭니다. 풀베기나 나무 손질을 1년에 몇 번 부탁하면 1년에 10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집은 자산이라고들 하지만 유지하는 데는 돈이 듭니다. 새 집이라면 수리비는 안 들지만 집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집에 관한 비용은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기 피해와 판단력 저하입니다. 이것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도 큰 문제입니다. 노인을 노린 사기는 해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칭한 전화 사기, 환급금 사기, 투자 사기, 부실 리모델링. 수법은 가지각색이지만 공통점은 노인의 불안과 욕심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은 70대 중반에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원금 보장, 연팔 %, 안전한 국채를 다룬다는 말에 속아 300만 원을 송금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런 국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상대와 연락이 끊겨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 안 속을 줄 알았다며 그분은 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기꾼은 능숙합니다. 다정하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신뢰를 쌓은 다음 속입니다. 외로운 노인일수록 그런 말상대에게 그만 마음을 열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부실 리모델링 사기도 심각합니다. 지붕이 망가졌다. 이대로면 비가 샌다며 불안을 부추겨 비싼 공사 계약을 맺게 합니다. 실제로는 필요 없는 공사이거나 적정 가격의 몇 배나 되는 요금을 청구당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판단력이 떨어지면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버리기도 합니다. 방문 판매로 비싼 이불이나 건강기구를 삽니다. 홈쇼핑으로 같은 물건을 몇 번이고 주문하기도 합니다. 인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본인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이 통장을 보고 나서야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느 부인은 치매 초기 단계에 홈쇼핑으로 같은 상품을 5번이나 주문했다고 합니다. 모두 합쳐 20만 원 가까운 지출이었습니다. 가족이 알아차리고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발송된 것도 있어 전액을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계약이나 인터넷 계약에서 필요 없는 부가 서비스가 붙어 비싼 요금을 계속 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해버려 매달 쓸데없는 지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부금이나 종교단체 헌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의에서 비롯된 기부는 훌륭한 일이지만 살림을 짓누를 만큼 큰 금액을 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외로움을 파고들어 거액의 헌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깃한 이야기에는 반드시 뒤가 있습니다. 지금만 당신에게만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말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통장과 계약서를 확인하고 수상한 거래는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있는 분은 되도록 가족과 정보를 나눠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놓치기 쉬운 지출들은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쌓이면 큰 부담이 됩니다. 경조사, 집수리, 사기 피해 모두 예측하기 어렵고 피하기도 어려운 지출입니다. 그렇기에 여유 있는 자금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금과 저축만으로
이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막상 닥치고 나서야 이렇게나 돈이 들 줄은 몰랐다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지요.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노후의 삶에서는 그야말로 그 말 그대로입니다. 예상 밖의 지출에도 대응할 만큼의 여유를 갖춰두는 것, 그것이 70대를 안심하고 보내기 위한 열쇠가 됩니다. 여기까지 가혹한 현실을 말씀드렸지만 결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알고 난 뒤 할 수 있는 대책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70대 빈곤을 피하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0대일 때 해두어야 할 준비입니다. 60대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이고 체력도 기력도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70대의 삶을 크게 좌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연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지출은 매달 얼마인지 분명히 해둡시다. 가계부 쓰기를 권합니다. 손으로 쓰든 스마트폰 앱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무엇에 얼마를 쓰는지 눈에 보이게 만들면 쓸데없는 지출이 드러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60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매달 20만 원 가까이를 외식과 모임 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노후에도 같은 속도로 쓰면 저축이 모자라리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식 횟수를 줄이고 그만큼을 저축으로 돌렸습니다. 5년 동안 1200만 원을 더 모을 수 있었고 70대에 들어선 뒤의 안도감이 전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파악했다면 70대 이후에 자금 계획을 세웁시다. 연금만으로 살 수 있는가? 안 된다면 매달 얼마가 모자라는가? 그 부족분을 몇 년치 마련해 두었는가?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의 적자가 난다고 합시다. 이름부터 아흔까지 산다고 하면 20년 동안 1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을 저축이나 퇴직금으로 메울 수 있는지, 안 된다면 지출을 줄일지 수입을 늘릴지 선택해야 합니다. 또 60대에는 아직 일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고용 제도를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제 일을 하며 조금이라도 수입을 얻읍시다. 그 수입은 되도록 쓰지 말고 70대 이후를 위해 저축하기를 권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은 65세 정년 퇴직한 뒤 주 사흘 경유 시작했습니다. 매달 80만 원쯤 수입이 있었고 그것을 전부 저축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5년 동안 48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른이 되어 일을 그만두었지만 그 저축이 큰 안도의 미천이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60대일 때 집수리나 문턱 없애기 공사를 미리 끝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직 일하며 수입이 있을 때 필요한 공사를 마쳐두면 70대가 되어 허둥댈 일이 없습니다. 의료비에 관해서도 되도록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합시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병의 조기 발견에 힘쓰고 알맞은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마음에 두는 것, 이것만으로도 앞날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70대라도 늦지 않은 수입 확보 방법입니다. 70대가 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70대 초반이라면 아직 받아주는 일터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등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청소,
가벼운 작업, 사무 보조 등 체력적으로 무리 없는 일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지만 매달 수십만 원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큰 차이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72에 놓인 일자리를 통해 공원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이틀 하루 3시간 근무로 매달 30만 원쯤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몸도 움직이고 돈도 받으니 일석이조라며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가 잘하는 일이나 취미를 살려 작은 수입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으면 작품을 팔고, 요리를 잘하면 요리 교실을 열고, 글씨를 잘 쓰면 가르치고, 인터넷을 쓰면 집에 있으면서도 판매나 교실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수입은 안 되더라도 매달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보탬이 됩니다. 다만 무리는 금물입니다. 몸을 상하면 본전도 못 찾습니다. 자기 체력과 건강 상태를 헤아리며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을 늘리기 어렵다면 지출을 돌아보는데 무게를 둡시다. 이것은 70대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고정비를 점검합시다. 휴대전화 요금제, 인터넷 계약, 보험 내용, 이것들을 점검하기만 해도 매달 수천 원에서 1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대형 통신사에서 알뜰폰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매달 5만 원 넘게 싸지기도 합니다. 보험도 필요 없는 특약이 붙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시다. 70대가 되면 사망보험의 필요성은 낮아집니다. 의료보험도 공적 보험으로 메울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 지나친 보험은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은 보험을 점검해 매달 10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1년이면 120만 원 큰 차이입니다. 다음으로 평소의 생활비를 돌아봅시다. 식비는 궁리하기에 따라 줄일 수 있습니다. 값싼 식재료를 솜씨 좋게 쓰고 한꺼번에 사두고 외식을 줄이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절약을 마음에 둡시다. 공과금도 아낄 수 있습니다. 안 쓰는 방에 불은 부지런히 끄고 에어컨 설정 온도를 다시 보고 물 아끼기에 신경 쓰고 작은 일들의 쌓임이 1년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또 모임 비용이나 취미 비용도 돌아볼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친구와의 만남은 소중하지만 매번 비싼 음식점에서 식사할 필요는 없겠지요. 집으로 초대해 손수 만든 음식을 즐기고 도시락을 싸서 공원에서 소풍을 즐기고 돈을 들이지 않아도 즐거운 시간은 보낼 수 있습니다. 취미도 돈이 들지 않는 즐기는 법을 찾아봅시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무료 시설을 이용하고 산책을 즐기고 궁리하기에 따라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극단적인 절약은 피합시다. 식사를 너무 줄여 영양이 부족해지거나 공과금을 아끼다 몸이 상하거나 하면 주객이 뒤바뀌는 일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의료비가 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공적인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봅시다. 살림이 어려운 경우 여러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물론이고 그 밖에도 의료비 감면 제도나 주거지원금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어려울 때는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의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줍니다. 또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지만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은 따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면 길게 보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명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역시 가족입니다. 평소 자주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지켜둡시다. 자기 경제 사정을 숨기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알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기대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꾸로 지나친 기대는 피합시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고 도저히 안 될 때만 도움을 청한다.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상이 빈곤을 피하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행동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면 미래는 바뀌어갑니다. 돈 이야기만 해왔습니다만 여기서 정말 소중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많은 노년의 삶을 가까이 하며 느끼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인생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돈은 그리 많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과의 인연, 취미와 보람, 건강,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은 돈으로도 충실한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연금이 매달 1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늘 밝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3번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이웃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건강하고 친구가 있고 할 일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과 제도를 활용하는 지혜도 소중합니다. 지역에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모임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취미 동아리, 경로당, 체조교실, 대부분 공짜이거나 적은 참가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좀먹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또 지자체의 복지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이용합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역의 노인 통합 지원 기관에 의논해 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부인은 남편을 떠나보낸 뒤 연금이 줄어 살림이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집에서 작은 빵 교실을 열었습니다. 한 달에 몇 차례 열어 매달 30만 원쯤 수입이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일로 돈도 벌고 친구도 생겼다.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느 부분은 집 유지비가 부담이 되자 큰맘 먹고 집을 팔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지금은 편하고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사는 곳을 다시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또 어떤 분은 당뇨로 의료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생활 습관을 고쳐 약의 양을 줄였습니다. 의료비가 매달 20만 원에서 8천 원으로 줄어 살림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건강이 으뜸가는 제사님을 실감했다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마음가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은 끝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안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이라는 시간을 즐길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면 그 다음은 지금을 소중히 사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소중합니다. 건강할 수 있다는 것, 지붕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먹을 것이 있다는 것,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실은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또 남과의 비교도 피합시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나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돈만이 인생은 아닙니다. 건강, 가족, 친구, 취미, 보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인생은 넉넉해집니다. 궁리와 지혜 그리고 앞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길은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나갑시다. 여기까지 70대의 빈곤에 빠지는 이유와 그 대책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70대에 가난해지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5가지였습니다. 연금 수령액의 뜻밖의 감소, 의료비와 간병비의 압박, 주택대출과 자식에 대한 지원, 퇴직금의 탕진과 계획성의 부재,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의 직격탄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조사비의 증가, 집수리와 문턱 없애기 공사, 사기 피해와 판단력 저하 같은 놓치기 쉬운 지출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조차 이것들이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60대에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하며 저축을 늘린다. 70대가 되어서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하고 지출을 돌아보고 공적인 지원 제도를 활용한다. 이런 대책을 하나씩 실천하면 상황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돈만이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과의 인연, 취미와 보람, 건강,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은 돈으로도 마음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역의 모임에 참여하고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고 앞을 향해 살아간다. 실제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은 그렇게 길을 열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전하고 싶었던 것은 70대의 가혹한 현실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채로 70대를 맞이하면 이럴 줄은 몰랐다며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알게 되셨습니다. 알게 된 이상 행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시작하세요. 가계부를 쓰고 지출을 돌아보고 일할 수 있을 때 저축을 늘리고 작은 한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그 쌓임이 미래를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불안에만 사로잡히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한 대책을 세웠다면 그 다음은 지금을 즐기는 일입니다. 70대, 80대에는 인생에서도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걱정과 불안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웃으며 보내셨으면 합니다. 돈 문제는 분명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건강하고 가족과 친구가 있고 할 일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노년의 삶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노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여러분이 안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거두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기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이 가니 놓치실 일도 없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 궁금한 점도 들려주세요. 함께 배우고 서로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마음 넉넉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